네, 요번 시간은 우리 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인데요. 거기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구두창 비용입니다. 이제 구두창 비용이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시계가 있다 그러면 시계가 100원이었었는데 이것이 200원이 됐다. 결국 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짜리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 돈이 더 필요한 거죠. 돈이 더 필요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야 되고, 은행에 가서 돈을 또 갖고 와야 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두창이 닳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창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좀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이것을 우리는 구두창 비용이라고 한다. 이런 것 중에 이제 메뉴 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메뉴 비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표가 있으면 A라는 가격의 5,000원짜리가 만약에 6,000원이라고 된다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메뉴판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메뉴판도 새롭게 바꿔야 되니까 이런 거가 바로 이제 메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꼭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혹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랐으니까 소비가 좀 줄어들고 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메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소득의 재분배입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가치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돈 가치는 떨어지고요. 따라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거겠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좋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 즉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불리해지는 거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리해지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뭐 그대로겠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00만 원을 갖다가 빌린 사람은 100만 원을 갚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돈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좀 유리한 거고,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똑같은 100만 원을 빌려주고 받겠지만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션 조세의 어떤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또 잘 모르게 써놨는데,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부가 어떤 다리를 놓거나 혹은 공무원들 임금을 줘야 되거나 뭐 이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 세금을 거두면 됩니다. 근데 세금을 걷지 않고 정부니까 그냥 돈을 갖다가 찍어낸다는 거죠. 자, 그럼 통화를 갖다가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럼 통화를 갖다가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하는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찍어내 가지고 이제 조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은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마치 세금을 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정부가 이제 나서 가지고 이제 뭐 통화량을 늘리고 하면 이 명목상으로는 이제 세금을 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세금을 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162페이지 볼게요. 162페이지. 162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디플레이션 나오고 뭐 하는데 이걸 설명한 것보다는 그 시간대 강의할 때 요거를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이 있는데 만약에 총 공급 곡선, 이게 총 공급 곡선이거든요.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던 균형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실질 GDP가 되고요. 여기는 물가죠.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실질 GD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감소하는 겁니다. 즉, 실질 GDP가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판매량도 줄고 실업도 증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된다면 물건이 잘 안 팔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건 오히려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로 봐서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곡선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실질 GDP도 증가한다. 즉 경기가 좋아진다. 되게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물가는 떨어지죠.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랐는데 왜 그러냐? 그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왜 움직였느냐? 그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기도 하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기도 하고 뭐 구조조정이 잘못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뭐 기업의 비용이 뭐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를 보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하고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인구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란 누구냐? 바로 16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16세보다 나이가 적거나 65세보다 나이가 많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겁니다. 그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아파가지고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요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수감이 되거나 혹은 군인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거나 혹은 수감 중이거나 군인이거나 아픈 사람들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다 쓸게요.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집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자,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란 누구냐? 비경제활동 인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주부라든가 전업주부죠. 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실망실업자입니다. 실망실업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실망실업자는 이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를 크게 나누면 취업자와 그 다음에 실업자로 나눠지는 거죠. 취업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는 싶지만, 즉 취업 활동을 계속하고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취직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 실업자입니다. 그럼 실업자는 단순히 취직이 안 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죠. 구직 활동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난주에 뭐 4시간 이상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취업자가 되겠죠. 근데 일을 안 했다? 그럼 이제 실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록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어떤 장소, 엄마가 음식점을 한다, 음식점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돈 받았다, 그런 것도 취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취직이 안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실업의 원인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마찰적 실업이 있는데, 마찰적 실업은 예, 자발적 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B라는 회사로 갈 때 약간의 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실업의 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직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나타나는 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 해결하려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많이 주게 되면 예, 아무래도 그 마찰적 실업을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실업급여를 갖다가 좀 많이 낮추면 이런 어떤 자발적인 실업은 줄어들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산업의 구조가 변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예를 들어 주신 게 다이어리 종사자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다이어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그래서 다이어리 종사자들은 이제 실업 상태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의 구조가 변해서 발생한 실업이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뭐 타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직업을 잃었다. 그렇다면은 타자수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 되겠죠. 즉 구조적 실업은 직업 교육을 잘 실시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기적 실업은 경기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잖아요. 자, 그러면 좋아질 때는 뭐 취업자가 늘어나겠지만 나빠질 때는 실업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실업을 우리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계절적 실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계절적 실업이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은 겨울에는 잘 안 하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겨울에는 일감이 없는 경우, 혹은 2월 말 되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대거 이제 대학생들이 쏟아지니까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졸업 시즌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계절적 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이제 17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제금융 이론이 나옵니다. 국제금융 이론. 자, 거기서 보시면 이제 환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인데, 만약에 1달러에 1,50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상승한 건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외국 화폐와 우리나라 동가의 교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환 비율. 자, 그러면 교환 비율이니까 결국 1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1,000원으로 교환이 되고 1,000원을 달러로 바꿀 때는 1달러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교환 비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외화의 가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다.
1달러가 우리나라 돈은 1,5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왜냐?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1달러가 1,000원이었던 외화 가격이 1달러에 1,500원으로 외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외화 가격이 뭐 500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했다. 그리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화의 가격이기 때문에요. 바로 외화는 어디에서 거래가 됩니까?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되죠. 외환시장에서는 외화의 가격이 결정되겠죠. 외화의 가격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자, 그래서 외화의 거래량이 있고 외환시장에서의 외화의 수요와 그 다음에 외화의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화의 공급. 그러면 만약에 외화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1달러에 1,000원으로 이렇게 결정됐다. 근데 만약에 1달러에 1,500원을 올랐다라고 한다면 외화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화의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급은 어떻습니까? 외화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은 이제 상승하는 거겠죠?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요는 주는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이만큼이 바로 초과 공급이 되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언제까지요?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가격이 싸졌으니까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과 수요라고 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되면 결국은 균형 가격으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171페이지 보시면 환율의 결정에서 1. 외환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그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 즉 외화의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환율의 표시 방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통합 표시 환율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국 통합 표시 환율이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자국 통화가 얼마냐, 외국 통화 1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화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원에 달러가 얼마냐? 뭐 예를 들어 0.001달러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 아니죠. 우리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외국 통화를 표시하는 외국 통화 표시 환율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대개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을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방금 전에 환율 상승은 어떤 거고 환율 하락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 상승 결국 뭐겠습니까? 외화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대부분 외화는 이제 달러라고 보시면 되니까 달러의 가격이 상승했다. 외화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말이지만 원화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화의 평가가 절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달러의 평가가 어떻게 됐다? 달러의 평가가 절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보내주고,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보내주고 1달러라는 돈을 물건을 보내주고 똑같은 달러를 받았지만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다면 1달러를 받으면 1,000원을 받겠지만 이제 환율 상승했으니까 1달러를 받으면 2,000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입은 감소되는 거죠. 왜냐?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겠죠. 1달러를. 1달러를 주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1,000원만 있으면 되지만 환율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는 2,000원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게 나오죠. 환율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왜냐면 이제 원자재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밀을 갖다가 들여옵니다. 밀가루를 들여옵니다. 얼마 가지고 들어오냐? 1달러를 주고 들여옵니다. 그럼 1달러를 주기 위해서는 옛날엔 1,000원만 있으면 되지만 2,000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뭐 라면 가격, 짜장면 가격 뭐 이런 것이 다 오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화 부채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외국에 1달러의 빚이 있습니다. 1달러를 갖다가 줘야 돼요. 줘야 된다면 근데 옛날에는 1달러를 주기 위해서는 1,000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0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 부채가 있으면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해외여행 감소로 서비스 수지가 개선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해외여행은 이제 감소가 되겠죠. 왜냐? 환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만약에 해외여행비가 1달러다. 그러면 옛날에는 1,000원만 있으면 되지만 지금 2,000원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이 감소하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수지는 개선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 흑자가 더 늘어나겠죠. 뭐 해외여행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쓰는 거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적자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수지가 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채권이라든가, 우리나라 채권이 아니라 해외 채권,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이런 것들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득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득.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에 가가지고 내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한 주 샀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 한 주 사가지고, 뭐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그냥 팔았어요. 주식 갖다 이제 매도했어요, 한 주를. 주식 갖다 매도했는데 얼마에 매도했냐? 1달러를 받았습니다. 원래 1달러에 사서 1달러를 받았어요. 뭐 주식 투자에서는 전혀 손실 보거나 이익 본 거 없죠. 근데 환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달러를 받았으면, 옛날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1,000원만 있었으면 되지만 이제는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1달러를 받았더니 환전을 했더니 2,000원씩이나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때 이득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부채는 손실입니다. 해외 부채. 아까 외화 부채가 부담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외 부채는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환율이 하락한다면 이것과는 반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요거는 책에 없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는 이런 거죠. 규모가 커질수록, 즉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데, 어떤 비용이냐? 평균 비용이 줄어듭니다. 평균 비용이란 뭐냐면 한 개당 생산할 때 들어가는 단위당 생산 비용, 한 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늘어날수록, 즉 규모가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뭐 1000개 이렇게 막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평균 비용, 한 개당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기업들은 비용을 줄여야지만 이익이 늘어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규모를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범위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범위의 경제. 자, 범위의 경제는 우리가 앞에 그 전방통합, 후방통합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대 모비스, 즉 부품업체가 있죠.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서비스, 즉 판매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부품회사하고 통합하는 것을 우리는 후방통합이라고 하죠. 후방통합. 그 다음에 현대차가 판매회사하고 통합하는 걸 우리는 전방통합이라고 합니다. 전방통합. 그냥 꼭 뭐 부품회사하고 통합돼야만 후방통합이고 판매회사하고 통합돼야만 전방통합이 아니고 자기 회사 입장에서 뒤에 있는 어떤 업종이라면 후방, 앞에 있다면 생산 공정에서 앞에 있는 거라면 전방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부품에서도 인수하고 판매에서도 인수하게 되면 수직적으로 통합이 된 거고, 그러면 수직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자동차는 필요한 부품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만 이 부품을 조달할 수 있죠. 왜? 자기네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매 회사를 통해서 자기네 회사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얼마든지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의 경제를 이룩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범위 경제는 수직적으로 이제 통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것은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치고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시사 경제 용어가 있죠. 이 시사 경제 용어 몇 번씩 읽어보시면서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예. 그래서 쭉 몇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한 거는 그쪽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만 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나온다고 하는 부분만 일단은 뭐 강의를 듣든 아니면 뭐 책을 보든 어쨌든 간에 몇 번씩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서 몇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